친구를 도와주려고 부모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첫 1년 동안에 울타리 경험이 없었어. 첫 1년 동안. 초기 울타리 경험이 없으면 상당히 도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한번 증상에 빠지니까 정반대적 삶에 끊임이 없어. 그렇게 신뢰롭고 그렇게 정 많은 그 대상이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초기 울타리 경험은 진짜 중요한 거야. 도덕성, 그 사람은 대단히 도덕적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거 다 통합되지 않은 도덕성일 뿐이야. 금세 뒤집어질 수 있어. 여기 있는 그대로 양육자를 보호할 필요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육자를. 이게 양육자를 괴롭히는 거야, 그게. 보복하는 거야. 그때 못 받은 거야. 유아에게 부도덕은 트루셀프를 포기한 채 외형적 도덕에 순응하는 것. 그런 도덕성은 결정적 문제에 부딪힐 때 파괴되기 십상이다. 외형적 도덕에 순응하는 그런 인격 있잖아요. 착해 보이는. 그거는 그 사람이 트루셀프인가 아닌가 이거를 먼저 보라는 거야. 사람을 볼 때. 겉으로 이렇게 되게 사근사근하게 도덕적인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 놓여있으면 항상 도덕성을 항상 버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왜냐? 거짓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거든. 생존이 위태로움 받을 때는 그동안 했던 모든 약속 이런 것들 다 우스운 것들이지 뭐다. 예. 생존이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뭐 그냥 했던 그냥 말일 뿐이야. 그야말로. 중요한 건 도덕성이 온전한 도덕성의 초기 형성이 이게 제대로 안 된 인격인 거지. 트루셀프는 가령 진정한 우정을 맺었거나 어떤 진정한 동료애를 겪었거나 이렇게 되면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트루셀프는 그 트루셀프의 독특한 기운과 목소리와 태도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적어도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니까. 트루셀프는 그래. 위니캇이 거짓자기하고 반사회성 성격을 하루 종일 봤다는 거지. 이 반사회성 성격 치료하는데 너무 애를 먹었던 거야. 이게 뭐 정신 분석가를 하면서도 계속 당하는 거지. 수많은 당하는 거야. 거짓말에.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야. 이게 전부 다. 직접 경험한 얘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심의 능력이 발달하지 않고 타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타인에 대한 관심. 자기 통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에게 행해지는 과도한 사회적 가치주의는 아이의 내적 성장을 방해하는 거짓 도덕성을 초래한다. 이게 위니캇이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바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이렇게 차분하고 온전한 이렇게 그 도덕과 무관한 만남을 시작해야죠. 그런데 먼저 도덕이 이렇게 딱 앞세워지게 되면 이게 온전한 만남 자체가 어렵게 돼. 근데 아이의 경우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먼저지. 좋은 경험을 아직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게 필요로 하는 그 단계 아이한테 도덕 교육을 집어넣으면은 정신 발달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철학자들이 위니캇한테 배울 만한 거지. 이건 경험적 사례에 근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도덕성은 외부로부터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 안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어야 된다. 가장 부도덕한 것은 이 진정한 나를 포기하고 거짓자기를 그냥 수용하는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성과 도덕주의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주의 이거 되게 위태로운 것이고 타인한테 좋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도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도덕주의. 온전한 만남을 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도덕을 내세워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도덕주의로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지. 해를 끼친다는 거야. 예. 그냥 도덕적 쇠뇌나 도덕적 통제, 도덕적 가르치려는 것들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그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도덕성이 인격에 통합되지 않으면 진정한 도덕성은 없다. 이게 이 통합이라는 말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적 도덕은요 그게 모방과 수능에 기초한 것이지 진정한 도덕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윤리학 박사 논문을 받고 윤리학회 활동 한 3년을 했는데 그 윤리학회 나가서 만난 사람들 딱 한마디만 할게. 전부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30년 동안 대단한 권력을 누린 사람들.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 언어를 잘 구사하는 인간은 이게 통합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야 돼. 도덕적 언어를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거나 뱉어서 타인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동기가 많이 다른데 도덕적 언어를 뱉는 순간 사실은 되게 무겁게 돼, 내 삶이. 그냥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뱉을수록 내 삶이 무거워진다니까? 근데 이러이러한 내 경험을 미니칸이 참 잘 반영을 해줬어.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미니칸이 말하는 그런 쪽으로 간 사람을 보는 것보다 거짓짝이 유형의 적절한 방어적 태도로 살다가 가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더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참 이걸 어떻게 또 해야 되나. 공격성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탐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찬잡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공격성에서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미니컷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니컷한테 공격성이라는 단어는 공격성이 수용되지 못하면 파괴성으로 변질이 돼요. 그렇지만 공격성이 수용을 받으면 창조성으로 가요. 공격성은 그냥 원초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이 원초 에너지가 파괴성으로 갈지 창조성으로 갈지 이거는 최초 환경 경험에 달려있다. 공격성을 제대로 수용해주는 그 경험이죠. 그럼 최초 경험이 결핍됐을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극복하면 돼요? 계속 그런 상태로. 그 사람이 이 파괴성으로 가게 된 그 오리진을 찾아가지고 그 오리진 이전에 그 욕구를 보충을 해주라고. 그게 치유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오리진을 못 찾아.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오리진이 뭔지도 모르고 오리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오리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지. 그래서 그 오리진 찾아주는 거야. 찾아가고. 적어도 고리타분한 진부한 도덕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거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도덕관이야. 내 나이 또래에 속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왕따 당해. 그럼 무분별하게 공격성을 자꾸 표현하는 사람하고 계속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면 그에 대한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요? 같은 반 저희 애 어제 학교 상담을 갔는데 한 친구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랑 사귀고서는 이제 그 친구하고 트러블 나고 또 다른 친구하고 트러블 나고 계속 그런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부모 상담을 불러서 그 가족 상담을 또 받는데요. 그래갖고 뭐 어렸을 때 무슨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치료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와 함께 계속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아이들 걔네들이 무슨 담아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텐데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까 애한테. 20살 이전 또는 사춘기 이전 아이의 문제를 치유하려면 항상 엄마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엄마의 영향력을 이렇게 표출했을 때 그게 또 유효기간이 있어. 사춘기 끝자락이 지나기 전에 하면 더 좋고 또는 사춘기가 되게 전에 하면 더더욱 좋고 그게 지나가면은 엄마를 바꿔도
한 50%는 좋지, 그래도 50%는 좋더라고. 근데 뭐 엄마 문제에 걸린 사람은 엄마의 변화를 보면은 그게 세상의 치료제지. 근데 엄마가 못 해준 걸 누가 해줘? 또래 아이들이 해줘? 말도 안 되지. 근데 가끔가다 선생이 해줄 수는 있어. 아주 가끔가다지. 드물죠. 선생도 사실은 한 개인으로서 결핍이 있는, 보충해야 될 게 많거든. 상담 그 상황에서 그 치료사가 아이들 만날 때 그렇게 받아주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좀 괜찮아지나요? 일단 공격성을 제대로 표출하게 만들면서 받아주는 그 경험을 제대로 하면은 아이들은 금세 좋아질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능력이 누가 많다고 얘기하기 간단치가 않지. 아이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공격성을 표출해서 그걸 버텨주고 부드럽게 되돌려주고 금세 빨리 변해 아이들은.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십몇 년, 한 20년 동안 많은 내가 아이 놀이치료사들 클래스에서 많이 만났거든. 내가 또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경험한 것도 있고. 어른이 될수록 그 경험을 하는 건 더 힘들고 희귀하고 받아주는 것도 간단치 않겠죠. 받아준다는 것이 무조건 다 수용은 아니죠.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예. 가령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어서 아버지한테 실망한 경우도 있고 엄마한테 실망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내가 공격성을 표출하면은 엄마든 아버지든 무너지거나 곤혹스러우거나 황당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오리진을 이렇게 되돌아가 봤더니 실제로 그 경험을 한 거야. 공격성을 표출했다가 무너지는 아버지를 봤고 무너지는 엄마를 본 거야. 그래서 가령 임상 상황에서 그래 한번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항상 자유롭게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 표현도 예측 불허지. 나보다 엄청 기가 세고 내가 견디기 힘든 곳까지 가면은 나도 장담 못하지. 그런데 그걸 이렇게 정말 민감하게 계속 만드는 막 공격적 언어를 막 써. 근데 이 정도까지는 좀 점잖고 부담이 오는구나 했을 때 내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리스폰스하고 이렇게. 근데 웃으면 딱 지나고 나니까 묘한 표정을 지면서 가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약간 힘들었을 정도인데 그 기존 부모에 대해서 박혀있던 그 부정적 체험, 그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댈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거지. 든든한 그 경험을 처음 한 거야. 사회의 어떤 권위자한테도 해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부정적 부모 울타리 경험을 제대로 못한 공격성 표출해서. 근데 정말 몇십 회기 분량의 그것을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경험 사례를 여러분들도 많을 거야. 여기를 통해서 보면 더 소통이 더 잘 될 거예요. 좋았던 관계들도 공격성 한번 했다가 10년 동안 든든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금세 깨지는 것도 많아. 여러 번 봤어. 근데 그거 한번 되게 그 안 좋은 경험을 하면 자아가 좀 이렇게 에고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팍 부딪히고 되게 뜻밖의 저렇게 강한 반응을 하네 해도 다시 또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 근데 그 민감한 사람은 거기서 그냥 끝장을 내버려. 더 이상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끝장을 내버려. 편집 불렸잖아요. 고착되니까. 한 번 끝이면 영원히 끝이라고 하는 요 안에 그 경험이 있었던 거지. 넘어서질 못하더라고.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냥 다시 또 소통이 돼, 접속이. 공격성에 대한 경험 양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로 이 수업을 이제 듣는 입장에서
제 수준은 이제 듣기 전에는 도덕 그러면은 질서의 틀, 사회 안전을 위해서 뭔가 지켜야 될 개인의 어떤 규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넓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어려서부터 착하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참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서 제가 근데 누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나는 윤리적이 사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자신 보호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느덧 좀 사회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히 윗사람들이 판단해서 저를 어떤 위치에 앉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항상 장자리를 제가 맡거든요. 지금도 여러 단체에 장을 맡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믿을 수 있고 이제 소위 도덕이라는 잣대로 뭔가 안전하고 내가 왜 나는 그게 아닌데 사실 그게 불편한데 하지만 상황이 주어지면 실망시키지 않고 대중의 욕구를 나를 위치에 앉혀준 사람, 어른이든 동료들이든 충분히 해내는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저는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항상 원하지 않는데 이런 위치에 있지?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역으로 내 자신에게는 좀 약간 경험되지 않은 불편함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아직도 보호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약간 뭔가 좀 깨달을 것 같기도 하면서 정리가 안 되냐?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기대, 요구 이런 거 다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떠안아야 되고. 그러면 내 욕구나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음미하고 이런 게 축소되잖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도덕적 요구를 너무 많이 받아도 사르트르가 이 실존주의 도덕 얘기한 사람인데 타자의 시선은 나의 감옥이다. 뭐 이렇게 센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도덕적 시선, 도덕적 기대, 요구.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게 갇히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품행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이러는 것들이 잘 안 통하는 경험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오히려 그거보다 그 아이들이 그런 품행 장애적인 행동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걔네들이 당할 수 있는 부당한 일들, 걔네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들을 오히려 아이들에게 좀 네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이럴 때 훨씬 더 아이들이 질서가 잡히고 빨리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날 때 어떻게 저의 경험과 오늘 수업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약간 혼란이 와요. 미국 윤리학 쪽에서 이게 여기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너의 생명 향유권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이걸 전달할 때 전달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의 발매 배경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대상한테는 이것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어떤 고향과 감동과 수나 이런 걸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좀 어려운 길이 되겠죠. 이미 타인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나 이 배경이 약한 아이들한테는 내 불이익의 언어는 더 가깝게 들어오지만 타인이 나한테 뭔가를 주려고 한다는 그것에 그렇게 신뢰감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서려면 good enough mother의 기능을 하기 위해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예. 와,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 언어들 다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